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영현입니다. 네, 무슨 주제로 같이 좀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날개를 달자라고 정했어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이제 차차 나올 거고요. 날개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들은 좀 해보잖아요. 날고 싶다. 뭐 그냥 단순하게 날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 어떤 일을 잘하는 걸 우리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은 없는데 어떤 일을 해서 잘한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 없이 이제 살긴 했지만 어쨌든 욕심은 좀 날아다니고 싶었던, 그래서 좀 뭘 좀 잘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아메이 사업 좀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좀 날아다닐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요. 아메이 사업 속에서 내가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가 생긴다. 생각만 해도 약간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앞에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설레임을 계속 주는 이 아메이 사업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한 아메이 사업을 내가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 계속 생기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품어 봤고요. 음,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래요. 음, 이 책의 저자는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고요. 스펙이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난 날개가 없어서 그래서 날개가 없으니까 열심히 뛰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 거 안 따지지만 지방대를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좀 알아줄 만한 스펙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을 땐 뛰기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날개가 있으면 덜 뛰어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순간이 됐죠. 음, 이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사모트라케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는 그 작품이죠. 제가 아메이 덕분에 이번에 이제 크로아티아를 갔다가 파리까지 이렇게 좀 다녀오는 그 어, 기회를 잡아서 아메이 덕분이니까 또 이게 아메이를 통해서 또 뭔가 갔다 온 걸 조금이라도 어, 좀 같이 공감을 좀 해보자. 약간 이거 직업병 같은 건데요. 어디 가도 뭘 하면 자꾸 아메이하고 연결을 좀 시켜야지만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부담감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리를 가면서 뭐 파리의 심장이라고 하는 루브르 박물관 그곳에 뭐가 좋을까? 저는 뭐 음악 뭐 이 예술 이런 쪽에 전혀 조예가 없으니까 뭐가 궁금한지 보고 싶은지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3대 이제 어, 유명한 작품이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이 사모트라케의 니케래요. 그래서 그럼 그건 각각 뭔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봤죠. 근데 사실은 이 니케는 제가 옛날부터 조금 알고 있었던, 그래서 뭐 작품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이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어서 언젠가 저거 프랑스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이고 뭐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빅토리아잖아요. 그 예전에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 어, 승리라고 하는 거는 곧 삶이고 생존이고 패배라고 하는 것 죽음이고 멸망을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던 시대였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던 시대에 승리의 여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그래서 뭐 그 뱃머리에 저걸 달고 나가면 이 승리에 이길 수 있다,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출전하는 항구에 이제 저 상이 이렇게 이제 뭔가 승리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서 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음, 지금은 뭐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 현대인들은 저걸 보면서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품는다고 해요. 여기 어디에 있냐고 하면요. 그 보통 르브르를 가면 모나리자는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한 1시간을 서서 이렇게 그냥 멀리서 정말 조그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서 가는, 모나리자는 누구나 이제 찾아간다는 건데 모나리자를 찾아가는 길목에 배치를 했어요, 이 작품을. 그래서 양갈래 길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저게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도 지나가야 되고 비너스를 보기 위해서도 지나가야 되고, 그 계단에 완전히 유형이 딱 이렇게 들어가다 탁 마주치면요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전체 높이는 5m 정도 되고요. 승리의 여신 높이는 한 2.5m 정도 되는데 전체 높이가 그 정도로 위압감을 확 줘요. 딱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멍해지는 듯한 느낌을 순간적으로 확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감을 줬고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게 이제 나이키죠. 음, 밀로의 니케,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 저기서 그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이래요. 그리고 저 수우시라고 하죠. 이렇게 로고가 이 승리의 날개를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호기심이 예전에 저 딱 한번 좀 생겼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롤스로이스의 엠블럼의 저 환희의 여신이잖아요. 저건 이렇게 자동차 딱 서면 쑥 들어가고 시동을 켜면 딱 나와갖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 이렇게 느끼는 것도 환희의 여신인데, 저 영감도 모티브도 이 승리의 여신에서 따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타이타닉의 그 저 장면도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저런 걸 연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감을 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호기심 있게 나왔던 거는 바로 이 대목이었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요, 그 메달 앞면에 승리의 여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일종의 강제적인 조항 같은 거예요. 그리고 뒷면은 그 나라의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 각 나라에 맞게 문양을 디자인을 하는데, 앞면은 저기 다 똑같이 승리의 여신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승리의 여신, 정말 꼭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아니까 가서 정말 보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봤다는 어떤 흥분도 좀 있었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좀 유명한 예술품들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개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카로스의 날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딱 떠오르면 뭐죠? 무리하게 너무 욕심내다가 어, 망한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카루스가 아버지하고 뭐 섬에 갇혔는데 그 아버지가 발명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새의 깃털과 밀랍을 모아서 날개를 만들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날개를 아버지와 이카루스가 이게 붙이고 날아가는데, 아버지가 주의사항을 얘기하죠. 너무 높게 날지 마라. 밀랍이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이 가면 녹아서 날개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친 욕망을 제어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로 우리는 되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저 이면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너무 낮게 날지 마라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깃털이니까 너무 낮게 날면 이 물에 가까이 가면 깃털은 이제 적거나 무거워지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지의 부족, 그러니까 너무 뭔가 조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또 메시지도 동시에 줬는데, 사람들은 지나친 욕망에 대해서만 우리 알고 있고, 저기 그림에서도 보면 태양 가까이 가서 저렇게 되는 부분만 보이지 밑에는 물이라고 표현이 안 됐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꿈,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왜 모도를 나무는 뭐 쳐다보지도 말아라든지,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든지, 뭔가를 좀 발전하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나친 욕망이나 의지의 부족을 표현하는 신화죠. 그래서 지나친 욕망을 표현하는 밀랍과 깃털은 우리 사업 속에서 이렇게
밀랍은 뭔가 욕심을 잘못된 이제 사업 유혹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근본적으로는 뭐 윤리 강령에 입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자꾸 이제 쉬운 길을 그리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그거가 오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쪽에 이제 유혹을 받아들이면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위주죠. 근데 사실 뭐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아메이 사업 쪽에서 문제가 될 일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깃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카로스의 신화에서 거기 숨겨져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어, 자기 위한 뭐 미루기, 안주, 게으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깃털이라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거워져서 속도가 안 나는 의미예요. 이게 살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어도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선택은 방향은 잘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빨리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속도가 안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깃털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그러니까 좀 자기 위안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아메이 사업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 이게 이제 속도를 못 내게 되는 물에 젖은 깃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같은 게 있죠. 자기 방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핑계나 이런 것들을 자기 방어로 충분히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리고 수비적인 사업 태도, 단점을 보기라고 보면 이제 수비적인 사업 태도는 이제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왜 그런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대개 경우 단점을 많이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업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자면 회사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 회사도 뭔가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아메이도. 뭐 완전히 뭐 100%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그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제 단점이 더 크게 보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깃털이 날개에 젖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군 그거를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적인 요소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은정 사장님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도 완전히 긍정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게 속도가 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젖지 않죠. 휙 날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이렇게 뭐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요즘 회사에서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제품이 많이 나온다고 짜증을 내는 분도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제품이 나오냐 이거죠. 그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그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아직 전에 나온 제품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공부가 아직 덜 됐는데 뭐 내지는 아니면 내가 좀 써봐야 되는데 계속 제품이 나오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뭐 좀 못 따라 경제적으로 못 따라주면 이제 뭐 그거야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사용해 보면 되는데 그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우리가 어쨌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비즈니스니까 스폰서에 대한 어떤 부분도 맨 처음에는 다 좋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단점이 하나 두 개 보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훨씬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먼저 떠오르고 내 파트너도 내가 사업을 맨 처음에 전달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훨씬 이제 뭐 단점들은 안 보였다가 장점들만 훨씬 크게 보이다가도 뭔가 이제 조금씩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단점을 자꾸 보게 돼요. 이런 순간부터 사업에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거기서 힘들어져요. 그 부정적인 프레임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이게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작아질 수도 있고요. 속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비자 관리 뭐 이런 소비자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는데 또 마찬가지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제품 치약 하나만 주문해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치약만 쓴다고 짜증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나 지금 깃털에 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속도가 떨어지지 좀 지나면 바닷물에 빠져서 사라질 수도 있는, 저는 깃털이 물에 젖다가 나중에 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닷물로서 사라진 많은 사업자들을 봤거든요. 왜?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죠. 내가 뭔가 좀 경험을 해 봤다는 거죠. 거기서 냉소적이 돼요. 아유 뭐 그까짓 거 뭐 "야 A65 그거 뭐 야 그렇게 외쳐 봐라 갈 수 있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야 나도 옛날에 외쳐 봤어. 나 옛날에 뭐 처음 나와 갖고 다이아몬드 외쳤잖아." 막 이렇게. 예 모든 그런 어떤 일어나는 환경들이나 누구의 도전을 좀 짝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보고 '야 누구는 그렇게 안 해 봤냐?' 뭐 이런 생각. 그 사업을 좀 이렇게 그걸 나 도전도 해 봤고 옆에서 많이 봤다는 거죠. 봤으니까 그게 내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렇게 자기는 판단한다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리고 뭔가 강의에서 동기부여 받고 도전도 해 봤어. 열심히도 한번 해 봤어. 근데 안 되더라. 그 내가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뭔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좀 아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깃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되면요. 비육지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송세월로 성공의 기회를 다 날리고. 그러니까 유비가 이거 삼국지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비가 그냥 '그 정도면 됐어.' 이런 어느 한 그 유표 밑에서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장을 맡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한 4년 지났는데 그때 그 유비 나이가 40이 넘었었다 그러죠. 그때는 평균 많이 살으면 한 60 까지 사는데 40이 넘도록 자기가 천하를 뭔가 한번 도모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냥 조그만 마을에 하나 장을 하고 있는데 한 4 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거 엄청나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서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허벅다리가 이렇게 막 두껍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게 무슨 의미냐, 옛날에는 이제 뭔가를 한다, 열심히 움직인다, 전쟁에 나간다, 뭐 싸운다 이러면 말을 탄다는 의미인데 말을 오랫동안 안 탔다는 의미, 그래서 허벅다리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그런 정도에 만족하고 안주하다 보면 시간만 허송세월처럼 가는 거죠.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데 시간이 그렇게 또 지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밀랍 쪽에 가깝냐 아니면 깃털 쪽에 가깝냐 그러면 되게 과도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뭘 크게 망치거나 이러기보다는 지나친 조심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막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 이 정도면 됐어.' 안심하고요.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뭐 언젠간 되겠지.'라는 방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에 속도가 안 나고 허송세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깃털 쪽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짜 날개 말고 밀랍과 깃털로 만들어지는 가짜 날개 말고 녹지도 젖지도 않는 진짜 내 거, 진짜 내 날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날개를 달자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정말 날개가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새살이 돋는 아픔과 그 기다림이 있어야죠. 하루아침에 저기서 뭔가 살이 돋아서 뭔가 인제 날개가 만들어지고 그게 날개가 커져서 정말 날 수 있을 만큼 커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참 많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사업처럼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게 되려고 하면 정말 날개가 나오려고 하면 이게 모든 것들이 '내 거다. 내 사업이다.' 지금 이 미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거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야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자영 사업가의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생각이 없으면 진짜 내 날개는 없어요. 가짜 날개 갖고 그렇게 푸드덕거리다가 쪼끔 뭐 좀 무리하면 녹고 좀 약간 너무 조심하면 젖고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날개를 가지려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팅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즘 많이 강조하는 봉사 이런 것들도 다 내 것이 돼야 되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그런 뭐 정책, 신제품,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그게 다 내 거라야지 그걸 귀하게 여기고 아깝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신제품을 그렇게 어 정성을 들여서 개발하고 하나하나 마련했다고 하면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누군가의 많은 피와 땀이 뭉쳐서 만들어진 프로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난 관심 없어라고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 갖고, 그리고 이런 미팅 하나가 그냥 만들어질 때 시간표 하나 뚝딱 해갖고 만들어지는 미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미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참여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고, 여기에 와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 가장 큰 역할은요, 참여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주는 게 가장 필요로 한 내 거라는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왕이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뭐 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스태프들 아니라도 좀 돕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그리고 양날개 균형을 맞추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돼요. 소비자와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소비자가 더 많이 각광을 받는 비즈니스 시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소비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업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해내지 않는 그 방향도 사실은 또 올바른 방향은 꼭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날개, 날개라는 게 한쪽 날개만 있으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날개라고 하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로 늘려서 매출을 뭔가 확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뭔가 추가적인 수입의 욕구들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당분간은 좀 안 좋은 사이클로 갈 거라고 뭐 누구든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뭔가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서 이제 사업적인 그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사업적으로 접근을 뭐 또 역발상으로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소비자든 사업자든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학습된 어떤 그 내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을 귀하게 못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성공도 사람과 함께 할 때 오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특히 아메이 사업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뉴스 보고 아메이 사업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누군가가 이 사업을 나에게 가져왔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 성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음, 정말 날개가 나오려고 하면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인드로 리셋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한점 성장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동력을 잃어요. 왜? 너무 계속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그럼 더 이상 경쟁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이게 위기가 딱 오는 순간이 오죠. 그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캐럴 드웨ck 교수를 이렇게 떠올린대요. 이분에게 조언을 돕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없대요. 그러니까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그녀를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녀가 연구한 안전하게 실패하는 법. 그러니까 뭘 했을 때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가던 기업들은 이게 잘 안 될 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되는 듯 하다가 뭔가 안 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이제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기만 했지 뭔가 잘 안 된다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실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 분의 연구가 굉장히 저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줬고요. 구글이 잘 나갈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나가다가 위기가 왔을 때 2014년도가 새 CEO가 오면서 이제 지금 나오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기업이 다시 재도약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뭐 충격적인 실험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지. 실험은 간단했대요. 아이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게 하는 거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못 푼다는 거죠. 결국 못 풀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대개 애들이 대부분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막 너무 힘드니까 울어버렸다는 거죠. 좌절했다는 거죠. 근데 약간 거기서 조금 긍정적인 애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내가 뭐 그래도 하나는 맞았네. 뭐 다 풀진 못해도 굉장히 낙관적이죠. 긍정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 그래서 실패 아픔을 덜 떨쳐버리는데 저걸로만은 되는 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애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상한 애들은 뭐냐 그러면 실패를 잘 견뎌내는 게 아니라
실패를 좋아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이거 되게 메시지가 커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도 똑똑해진 것 같다. 풀지는 못했지만 내가 뭔가 경험을 통해 갖고 내 좀 뭔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들. 퍼즐의 정답을 아는 게 성공도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안 돼요. 그냥 퍼즐일 뿐이에요. 딱.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는 걸 아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게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인드셋, 사고방식, 뭐 정신적인 태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 그러니까 뭔가 딱 틀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이거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뭔가 또 변할 수도 있다. 아까 우주현 사장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가지고 굳이 비유해 보자면요. 이거는 그 밑에 스프링이나 용수철이 이게 없는 거죠. 공격이 떨어지면 죽어요. 딱딱하니까. 아마 한번 떨어졌을 때 머리가 깨지거나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유연하다. 그러면 거기서 튕겨져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반작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잘 나갈 때는 누구도 고민 안 해요. 아메이 사업 잘 될 때 고민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아메이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기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로 비교를 해봐도 그러면 잘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고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거는 논외. 뭐 잘 될 때는 그냥 잘하면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아메이 사업이 대개의 경우 80% 이상은 잘 안 된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10번 도전하면 8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이제 태도가 딱 나눠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에게 실패는 가진 능력이 이제 난 안 되나 봐.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느낌을 갖죠. 그런데 실패를 엄청난 좌절과 비하를 안겨주죠. 제가 아메이 사업 통해서 이렇게 도전할 때 Q 에메랄드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원래 목표가 에메랄드였었거든요. 왜? 그 정도면 그냥 내가 1로부터 은퇴를 하고 아메이 사업만 가지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시간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목표였으니까 Q 에메랄드가 너무 간절했겠죠. 근데 Q 에메랄드를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 노력을 하는데 거의 한 1년 동안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되겠지 하고 했는데 또 뭐가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오는 좌절감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나는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그게 고정된 마인드셋이었죠. 고정 마인드셋. 더 이상 거기에서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곳에서 계속 제가 어떤 동기부여 자극을 받으면서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조금씩 변했던 것 같죠. 그 실패란 건 없다는 거죠. 제가 계속 안 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 그때는 못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뭔가 계속 도전했지만 안 되고 도전했지만 안 되고 도전했지만 안 됐지만 내가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그래도 내적으로 성장을 했고 결국은 QML을 들어갔고 한 번 QML을 들어가고 바로 그 해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에메랄드를 Q로 들어갔지만 그냥 Q 들어가고 바로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한 번에 그렇게 가게 됐었던 거죠. 성공만 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이고요. 결국 뭐 재능이 아닌 마인드셋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 마인드셋을 난 그동안 그러면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뀔 수 있다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바뀔 수는 있는데 그걸 통해 갖고 실제로 뭔가 발전해 나가는 사람 그렇게 소수래요. 왜 그러냐면 결심만 한다는 거죠. 나 이제 바꿔야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령이 나와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심만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힘들고 변한 건 없다. 뭐 그런 거죠. 제가 또 도전해야지. 잘할 수 있어. 언젠가는 나도 에메랄드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습관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요령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아주 작은 일을 할 때조차, 자, 오늘 미팅을 하고 아니면 누구를 만났어요? 그럴 때조차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야, 내가 뭘 배웠는지 잘 기억하세요.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오늘 뭘 느꼈는지를 반드시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다는 걸 그걸 스스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내가 그때 그 미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그때 만남을 통해서 거절은 받았지만 그때 내가 뭘 느꼈어. 그거를 적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내가 뭔가를 해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또 깨달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아,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다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소비자 관리할 때도 뭐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적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아,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건데 한 2달 동안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배웠네. 이걸 내가 아는 순간 그래도 뭔가 만족감이 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마주했을 때 한계라는 단어보다 아, 내가 계속 잘 안 되잖아요. 뭔가 도전했는데 뭔가 내 기대만큼 안 되고 그랬을 때 한계라는 보다는 나 또 배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낙제한 학생에게 F라는 말 대신 뭐 옛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 아닌 거지 결정된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재능은 뭐 정해져 있다, 타고난다, 뭐 이렇게 되게 믿기도 하는데요. 공들여서 뭘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은 그러니까 고정 마인드셋은 남들 시선, 자존심, 점수, 등수 이런 거래. 왜? 이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 나중에 더 그걸 만회하고 뭐 나중에 보여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은 나아짐, 과정을 배우는 재미 이런 것에 관심이 훨씬 있고요.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막 끙끙대는 거를 고정 마인드셋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 뭐 저렇게까지 저렇게 해. 뭐 이렇게. 그 불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노력해도 안 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쪽은 성장의 기회라고 보는 거고 도전에 앞서면 회피하려고 하고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을 성장 마인드셋은 뭐 받아들이고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차이를 가지고 내가 보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재능은 정해져 있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피하고 싶은 이유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전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누구도 평가를 하지 않아요. 특히 아메이 사업 속에서 내가 막 도전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뭐 내년에 삿포로를 도전을 했어. 그래서 삿포로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못 가게 됐어. 그럼 그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쉽게 못 하는 거지. 그 누구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특히 형제그룹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도전을 했는지 뭐 이렇게 생각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도전해서 잘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안 되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생기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포로도 도전하고 A65도 도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A70도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왜? 잘 되면 A65 가는 거고 혹시라도 못 미치면 많이 배우는 거고 많이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프로모션이 왔을 때 뭔가 도전할 거리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말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발전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뭘 해서 실패하는 거를 좌절하는 거죠. 그 루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결론을 아니라니까요. 실패는 그냥 배우는 과정일 뿐이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거죠. 타인의 평판에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왜?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발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불완전하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뭘 못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작은 사건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데 내가 혹시 강의를 맡았는데 강의를 잘 못했어. 그런 게 심각한 타격으로 오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는데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그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데 혼자서 그걸 타격을 받는 거지. 뭐 스피치 나 막 망쳤어 뭐 이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누구도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한 타격을 받는 거고 다음에 반전시키면 되죠. 얼마든지. 그리고 유전자 탓, 남 탓, 상황 탓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낳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재능이 좀 있었으면 그래서 뭐 누가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뭐 그때 이렇게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안 바뀐다고 하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개선할 점을 찾는 거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상대도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안 두면 인간관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은 왜 인간이 왜 뭐 성격이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고요. 나도 그걸 드릴 만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갈등도 관계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좀 달려면 진짜 날개를 확실하게 장착하는 거는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경우 다 그래요. 처음에는 왜 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성공을 하면요. 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요. 나도 좀 가르쳐줘. 제가 받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받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날개를 딱 다세요. 그러면 뭐 쉽게 날 수가 있죠. 쉽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천시 잘 되는 시기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해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잘 되는 시기라는 거는 곧 나도 해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되는 시기니까 나도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잘 되는 시기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시중이라는 것 말이 있죠.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되는 시기를 잘 안다는 거. 타이밍을 이제 한자로 보면 시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잘 모른다. 철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부지가 때를 잘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저 말이 절부지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사를 기준으로 하면 절기를 잘 알아야 되고 계절을 잘 알아야 그러니까 씨를 뿌릴 계절에 씨를 안 뿌린다거나 뭐 잡초를 뽑아줘야 될 시기가 오죠. 근데 안 뽑아준다거나 이러면 다 망친다는 거죠. 추수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다 망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뭘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철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상황에 맞지 않게 뭔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럼 나는 철부지로 남을 것인가? 지금 정말 천시라고 하고 그게 시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기를 내가 놓치면 나중에 철부지가 되는 거죠. 왜? 그 때를 몰랐으니까. 그러면 이 좋은 시기를 똑같이 지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면 좀 긴장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래가 된다는 뭐 메시지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또 허툴로 보내고 있는 시간도 내 미래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철부지가 되지 말고 이 때를 잘 알고 뭔가 좀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장해서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날개가 없어 뛰었는데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날개가 생겨서 비상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오겠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곳까지 멋지게 날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